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번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절차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 최종 결론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헌재 결정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굉장히 숙고하고 장시간 숙고를 한 평의 결과 최종적인 결정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 주문의 요지는 다소 간략하게 축약되어 있었지만 현재 공개된 전문을 모두 읽어보면 114페이지가 넘는 장대한 분량의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신 국민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가 헌법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가 기본적인 민주적 질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내야만 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수호할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라는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을 견제하고 남용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그 부분을 견제할 필요성, 균형감 있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 비상계엄이라는 권한남용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에서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부분을 무력화하거나 그 부분을 침해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적으로 이 파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는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선출될 수 있는 대통령에게도 권한 행사는 지극히 신중하고 자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경고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이 정신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국회에도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상권 분립의 원칙, 기본적인 대의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굉장히 면밀하고 세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선고에 앞서서 최장 평의를 이어가면서 사실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4대4, 5대3 이런 식으로 좀 설이 난무하기도 했었는데 보니까 8대0 전원 일치입니다. 그렇다면 숙고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14페이지를 모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면서 굉장히 고심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굉장히 주요하게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특히 이 결정문의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사가 남용됐다,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당시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고 일정 부분 재량이 있다라는 평가도 부과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회 내에서의 교착 상태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부적당하거나 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도 같이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론에 도출을 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판단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견들은 모두 전원일치를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여론이 분열되거나 또다시 이 결정문을 가지고 어떤 불복의 시사를 하는 그 의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정치하게 작성하기에 노력했다.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 중간중간에 보시면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든가 우리 사회에 확고된, 그러니까 확립된 판례도 많이 인용을 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5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수긍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총 6개 가까이의 어떤 절차적인 적법 요건에 대한 주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지위를 찬탈하기 위한 탄핵소추 행위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원칙을 위반했는가,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해제됐기 때문에 이 심판 이익이 흠결돼서 각하되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장과 더불어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가, 이런 모든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그 주장은 익히 이제 뭐 재판길이나 이런 의견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어떤 입장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사위 조사 없이 이것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재량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내란죄와 관련한 내용을 철회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법령을 무엇으로 적용할지는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이 법률의 적용을 철회한 것만으로는 이 절차 위반이 없었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종전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따지는 것은 우리 법에서 민사나 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형사 분야에서는 사실관계가 바뀌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법령 적용만을 바꾼 것은 타당하고 적법하고 위반이 아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이 나온 것이고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보지 않았고, 더불어서 이 단기간 내에 해제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고 이 탄핵소추에 실익이 없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헌법 질서에 대한 수호 차원에서라도 심리에 이익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전문 법칙을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전문 법칙이라는 게 좀 어려운 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중요한 재판을 할 때는 그 직접 당사자가 직접 듣고 본 내용을 증인 선서를 통해서 법정에서 현출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원리 원칙에 부합하나 모든 증인들을 우리가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한 조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거나 또는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전원해서 들은 내용을 내가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원진술자나 이 들은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야 된다. 이런 원칙 과 관련해서 다만 이런 원칙을 완화 적용한다라는 것은 진술조서의 어떤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진술조서만으로도 증거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관련해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원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또 증거 능력과 증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측의 다른 의견이 개진됐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은 국가의 어떤 원수로서의 국정 공백이 지대하게 초래되는 사건인 만큼 신속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신속성을 담보하려면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만 신속성이 담보될 수 있고, 형사 사건과 다르게 검사 피고인의 대등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기준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어떤 성질에는 그 딱 맞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법정 다수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보충 의견으로 두 분이 재판관이 이 완화 적용해야지만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피청구인 개인에게는 굉장히 사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절차적인 어떤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결국은 이런 소수 의견을 남기느냐, 보충 의견을 남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유도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보충 의견 2명의 의견으로 향후에 누군가는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이르렀을 때 절차 참여권을 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통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일부의 주장을 보충 의견 형태로 담아줬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법적 의견은 전문 법칙을 완화한다는 헌재의 기존 그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선고 2시간 30분 만에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거를 두고 사실상 승복의 메시지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제 승복한다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추상적인 어떤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태의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판결문은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입장문이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이 끝이 아니라 형사재판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모두 승복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자백의 효과를 가져올 염려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제시하기는 좀 상당 부분 어려웠다. 다만 지지자들을 향해서라도 위로나 고마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축약된 형태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요번에 나온 주요 요지 설명에는 빠져 있는데 전문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전문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굉장히 불리한 사실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4월 14일 변론기일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참석할지 거기서 어떤 의견을 보일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이동할지도 관심인데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신분이 박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나 경호나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받을 근거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금 관저에서의 장소도 이동이 불가피한 측면이고 다만 법에서는 며칠 내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통상 허용이 되기 때문에 수일안 정도는 이제 저희가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수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 2주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준비 기한을 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거주했던 장소가 서초동이고 서초동은 주거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학원가 밀집 지역이고 또 법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동네로 다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지역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죠. 집회 시위 인원들이 몰린다던가 교통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새로 거주지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형사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14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어떤 파면 이후에 나온 공식 입장도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모두 승복하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불소추 특권이 상실이 돼서 이번 파면 결정이 앞으로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대하게 불리한 지혜에 처해진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얼마 전까지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만 기소돼서 이 부분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만 향후에는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지금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거나 중단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직권남용죄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연달아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 형사재판을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지혜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 신변 확보 필요성이 대두돼서 또다시 체포나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기존의 행해직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나 실제 실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또한 또다시 실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이 끝났지만 형사재판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방어해야 되는 지혜에 와 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불초소 특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특권 없이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조기 대선이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지금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헌법에서 60일 이내에 국정 공백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미 국무총리께서 선거예언전과 관련된 일자 조율을 하고 있고 유력한 날짜가 6월
3일로 이미 나오는 만큼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에서도 대통령 대선이라는 중요한 또 선거를 저희 국민들이 준비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그 차기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헌법의 의지를 충분히 지키면서 기본권을 지키는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예비 후보자가 등록해야 되고 관련된 지자체장들이 나오려면 이 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장은 그 지자체 그 주민들에게 또 양해를 구하거나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는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선으로 빠른 시계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